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지난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국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높은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자기기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인지 시스템을 연구하는 인지과학 분야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회장이자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이신 장병탁 회장님과 함께 우리나라 인지과학의 산업화 추진 현황과 인공지능 분야의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인지과학산업협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좀 협회 소개도 좀 해주시고 교수님 소개도 아울러서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는 인지과학을 그러니까 사실은 인지과학이 기초학문인데요. 기초학문이지만 산업화를 활성화하려는 미래부 산하기관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인지과학이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인지과학이 정확히 어떤 학문을 얘기하는지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인지과학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아니면 주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고 아니면 어떤 걸 기억하고 학습하는지 사람이 사실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해서 이해하려는 학문 분야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인지과학하고 뭐 뇌과학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또 뭐 심리학도 있고 그런. 심리학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지과학은 사실은 심리학, 언어학, 철학, 신경과학 그리고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분야가 같이 만나서 형성된 학제적인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신경과학 같으면은 뇌에서 인지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공학 같으면은 기계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을 연구하는 성격도 있고 반대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습하는지, 기억하는지 이런 거를 이해해서 그거를 닮은 새로운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려는 시도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인공지능은 결국 이 분야들이 다 융합해서 들어가서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지과학하고 인공지능은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지과학은 사람을 이해하려는 과학의 성격이 강하고요. 반면에 인공지능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처럼 똑똑한 기계를 만들려는 시도인 거죠. 하나는 공학 성격이 강하고 하나는 과학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접점에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인문학적 그 접점이 강한 과학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인문사회과학하고 자연과학, 공학이 같이 만나는 학제적인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 지금 맡고 계신 게 인지과학 산업협회. 인지과학도 어려운데 여기 또 산업이 들어가고 어떤 일 주로 하시는지 좀 사례를 좀 드시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인지과학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연구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다양한 응용 산업화까지 생각하는 분야여서요. 한편으로는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선진국형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반으로 그걸 산업화하고 하는 점에서 있어서 그래서 그렇지만 점점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선진화됨에 따라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도 많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결국은 많은 비즈니스에서 서비스나 가치를 부여하는 게 그 고객을 이해하고 누구를 어떤 거를 원하는지 관심 있는 게 뭔지 이런 걸 이해하는 측면이 강하고 또 한편으로 디지털 기기들이 이제 많이 발전하는데 그 사용자들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기계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기계를 잘 만들어도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해지고 그런 측면에서 인지과학이 기여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과학 산업협회는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신산업을 발굴하고 그거를 미래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이런 신기술을 발굴해서 산업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인공지능 이슈 한번 이제 다뤄보겠는데요. 사실은 뭐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는 뭐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었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바둑이었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나오신 김에 한번 질문 여쭈면 이세돌 구단이 한번 이겼지 않습니까? 알파고 한번 졌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알파고의 실수도 아니고 져준 거다. 근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요. 뭐 일부러 져준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 워낙 불확실성이 높은 문제고 문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소지가 있었고 만약에 정말로 일부러 져주려고 그렇게 했다고 치면 한 번 잘못하면 그냥 5판을 다 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위험성이 때문에 있죠. 그렇게 쉬운 그게 조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의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지금 인공지능 되게 세계적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우리나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수준 어느 정도인지 그 조금 뭐 총론적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한 30년 전에도 지금처럼 한번 화두가 되고 선진국에서는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이런 한번 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다음에 생각하던 것보다 인공지능 문제가 어렵다는 걸 다시 알게 됐고 한번 침체기에 들어갔었는데요. 근데 지난 한 20, 30년 동안에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인데 최근에 딥러닝 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인공지능을 사실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다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기계를 지능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해서 스스로 성능을 향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점점 더 데이터가 이제 많이 쌓이고 또 컴퓨터 능력도 점점 향상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최근 한 5년 사이에 엄청난 게 빨리 급격하게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제 시청자분 여러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한다는 게 개념이 잡힐 듯 말 듯 하는데 약간 그 결국은 이제 사람에 의해서 어떤 그 프로그래밍 된 그 틀 내에서 학습하는 방법이 주어져 있으면 그거 이제 그 상태에서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게 공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지 한번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예를 들면 기계가 학습한다는 게 사실은 예를 들면 사과하고 배를 구별하는 거를 기계가 학습한다고 치면 사과 사진을 처음 한번 보여주고 이건 사과라고 가르쳐주면 뭔가를 기계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스스로 교정을 합니다. 근데 배 사진을 보여주고 또 이건 배라고 하면 사실 사과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자꾸 사과 사진을 보여주고 배 사진을 또 보여주고 교정하면서 계속 그 스스로 교정을 하면서 사과배를 결국은 많은 사진을 보면 사과의 특징, 배의 특징을 찾아내고 그걸 구별해내서 두 개를 구별해내도록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모든 분야가 진행된다. 사람도 그렇게 하죠. 그게 가장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사과는 이렇고 배는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징을 잡아내서 구별하라고 다 가르쳐 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과배를 구별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지죠. 알파고를 보시면 바둑의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경우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사람이 프로그래밍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그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스스로 스스로 교정을 하도록 만들면 결과적으로는 구별해냅니다. 예. 그 지금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뭐 이제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단계에서 상당히 그 선두권에 서서 잘 달려왔는데 인공지능이라든가 이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좀 뒤처지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그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우리의 실력.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뭐 좀 뒤처진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투자가 많지 않았고 사실은 인력 양성도 저희가 좀 소홀히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특히 제조업의 기반이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보면 결국은 가상세계하고 디지털의 세계하고 물리세계 특히 제조업 이런 것들이 만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상세계나 디지털이나 인터넷 비즈니스에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좀 처진 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그게 만나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더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한다면은 충분히 앞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제조업과 IT의 만남인데 제조업이 강하니까 또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예, 맞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런 제조업이나 이런 분야에 특히 뭐 자동차 산업이나 가전제품 산업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반도체나 이런데 글로벌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또 치고 나간다면 충분히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가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런 관점을 교수님께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좀 확연하게 둘로 구분해 보면 참 대단하다. 앞으로 많은 새로운 서비스도 나오고 새로운 산업도 나오고 여기에 새로운 일자리도 나오겠구나 하는 이제 장밋빛 청사진도 있는가 하면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일자리 다 없어진다. 이건 뭐 앞으로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살아야 되냐 하는 그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 사고라고 좀 양단의 어떤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에 엇갈리는 의견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사실 둘 다 맞는 시나리오고요. 근데 시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놓고 보면 지금 있는 일자리들이 바로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은 인공지능이 더 발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직은 인건비나 이런 게 선진국에 비해서는 싼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꼭 되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길게 보면 사실은 점점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의 상당 부분이 인공지능으로 대치되거나 할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한 20년 후에는 지금 50% 정도의 잡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치될 거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거를 대비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이나 아니면은 어떤 비즈니스를 디벨롭하는 데 있어서 미리 계획을 세울 때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좀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정부가 있을 수 있겠고, 또 개인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정부 같으면은 사실은 교육 시스템이나 아니면 직업 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제도에 있어서 사실 교육 방식도 달라져야 될 수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암기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뭐 이제 위키피디아 뒤져보시면 웬만한 지식 다 있고 컴퓨터가 사실 스마트폰만 열면은 모든 것들이 예전에 외웠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런 걸 활용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사람들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 인공지능은 아마 좋은 툴이 될 것 같고요. 기업은? 기업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일단은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상당 부분, 특히 제조업 같은 데 있어서는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수동적인 방법이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가장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개인들인데 개인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개인 관점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예전처럼 뭐 외워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점점 기계한테 이제 맡기면 되는 것 같고요.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그렇지만 중요한 의사 결정을 결국 한다든지 어떤 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인공지능이 못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툴로 물론 거부만 하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제 툴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지능을 필요로 하고 아니면 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점점 하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단순 지식은 로봇하고 이제 맞습니다.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거니까 창의적인 데서 승부를 걸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지금 회장님께서는 이제 인지과학산업협회 회장 맡고 계시지만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서 또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인공지능을 결합한 로봇도 개발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가정용 로봇, 맘 로봇 개발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네. 예, 지금 어떤 로봇인지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계신지요? 예, 가정용 맘 로봇은 아직은 연구용 시나리오고요. 예. 저희가 사실은 가정 환경을 실험실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하는 엄마를 둔 초등학교 1학년을 가상으로 생각해서 그 아이를 아침에서 깨워서 가방 챙겨가지고 학교 보내고 이런 엄마가 있으면은 아이를 도와주는 일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로봇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일단은 그런 경제적이나 이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적으로 봐도 인공지능이 사실 60년이 됐습니다. 60년에 얻은 좋은 교훈 중에 하나가 전문가나 어른을 흉내내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일반인이나 아이들을 흉내내는 게 어렵습니다. 혹시 운전을 해보시면 비슷한 경우가 많죠. 사실 운전 배우면 고속도로 주행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차선 변경 별로 안 하면. 근데 골목길 가는 게 어려운 것처럼 상당한 돌발 상황도 생기죠. 마찬가지로 가정 환경에서 일반인들 대상이고 그렇지만 가정이라는 제한된 상황 안에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가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또 챗봇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홈쇼핑에서 이제 고객 응대하는 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각 챗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시각 챗봇 이름만 들어서는 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지금 쓰는 챗봇은 텍스트 문자나 아니면 음성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챗봇이라는 게 대화하는 이제 로봇 형태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사람을 보시면 저희 인지과학 관점에서 사실은 사람은 80% 이상의 정보를 시각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고 명쾌한 명령이고 의사소통 수단이긴 하지만 시각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언어 플러스 시각 카메라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그래서 시각 챗봇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는 사실 그런 연구를 좀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학계에서도나 아니면 인더스트리에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많이 보급되고 그다음에 시각에서 얻는 정보를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가 한 실험 중에 하나가 커피숍에서 커피 주문을 받는 챗봇을 개발했는데 그때 카메라를 써가지고 시각으로 그러면 단골 손님이 오면 누군지 알아보고 말이 필요 없죠. 그다음에 평소에 주문하던 커피 같은 거를 학습해가지고 추천을 해드릴 수도 있고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인공지능 뭐 로봇 사람과 똑같아지는 시점이 오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당연히 뭐 예상되듯이 사람부터 나왔다. 근데 그런 시점이 올까요? 일부는 사실은 이미 그러니까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 연구자들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정말 인간 수준으로.
근데 이제 한 가지 가장 큰 제약은 사람은 다양한 센서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언어 플러스 시각 그랬는데 촉각도 있죠. 심지어 후각, 미각까지도 있는데 아직은 그런 센서를 기계가 다 갖추지는 못하고 있고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수준이 오려면 아직은 좀 많이 가야 되고 반면에 저희가 지식을 축적해가지고 하는 이런 지식 산업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식을 통합해가지고 기계가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사람보다 훨씬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예. 기계가 이미 사실은 온 부분도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 회사도 지금 하나 설립하셔서 운영하고 계신 걸 들었는데요. 서로마인드 로보틱스. 네.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름이 좀 어려운데 서로마인드라는 게 마음을 복제해서 서로게이트, 복제한 로봇을 만들겠답니다. 예. 사실 아까 그 마음 로봇이 그런 예입니다. 예. 엄마하고 아이가 평소에 서로 대화하면서 말을 나누고 하는 엄마의 행동, 생각,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다 모아서 엄마를 흉내내 학습시켜가지고 로봇을 만들면 아이가 반응할 때 엄마라면 이렇게 반응하고 그거를 그대로 흉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심지어는 예측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상대방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데이터 기반입니다. 예. 다양한 센서를 써서 좀 말씀만 들어도 참 신기합니다. 예. 네. 마음을 로봇이 이해하는 시대. 예. 그런데 문득 드는 의문은 우리 인간은 또 잠재의식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센싱이 되고 데이터가 있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흉내 낼 수도 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잠재의식은 저희가 센싱 자체가 어렵죠. 예, 그렇죠. 데이터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어떤 발전이니까. 네. 그 교수님 그 요즘 뭐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지만은 되게 여건이 이제 졸업한 이후에 뭐 창업, 뭐 취업 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분야에서 이제 연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청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조금 조언 좀 해주시죠. 그 사실은 글로벌화되고 모든 게 사실 정보도 인터넷에 있고 이럴수록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진 특별한 어떤 전문성 이런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한 분야에 정말 관심이 가는 이런 분야를 꾸준히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 그 나름대로 일굴 일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본인이 열정이 가는데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은 어느 분야에서도 필요한 핵심 재료 같은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큰 셈인데요. 세계 제조업의 선두권을 달려온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모두 합심해서 다양한 추경 노력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장병탁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